안녕하세요. 원탁국어 김선생입니다. 자, 오늘은 수능국어 시간 부족 해결법을 정리해 보겠습니다. 4, 5등급 학생들의 가장 큰 딜레마 중에 하나가 시간 부족 문제인데요. 해결하는 방법을 정리해 보겠습니다. 기본 원칙 1, 영역별로 시간을 끊어라 이렇게 돼 있죠. 자, 수능 국어는 45문제 총 80분이 주어지는데요. 그럼 우리 시간당 계산해 보면 한 문제당 풀 수 있는 시간이 1분 30초. 자, 그러면은 가장 큰 문제가 독서겠죠. 그죠? 독서 만약에 한 지문당 5문제 정도 출제되는데 그럼 평균적으로 그냥 물리적으로 주어진 시간이 7분 30초 정도 된단 말이에요. 그런데 절대 우리가 그 시간 안에 풀 수가 없거든요. 그러면 어떻게 되냐? 다른 지문에서 좀 쉬운 거, 화작이나 엄매 이런 부분에서 시간을 세이브를 해줘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얘네는 15분, 그 다음 이제 문학은 만약에 17문학인데 문학을 빨리 푸는 친구들은 25분, 좀 많이 풀면 30분까지 끊어주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독서를 17문학인데 문학을 25분에 끊는 친구들은 40분을 할애할 수가 있고, 그 다음에 문학을 30분을 쓰는 친구들은 독서에 35분을 할애할 수 있는데, 그렇게 하면은 가장 이상적이겠지만 실제로 그러기가 쉽지 않죠. 그래서 우리가 끊어줘야 되는 거예요. 만약에 끊어서 풀되 못 푼 문제들은 이렇게 별표를 하고 건너뛰시라는 얘기가 되는 거거든요. 시간을 제대로 잘 쓰고 있는지 못 쓰고 있는지도 확인이 안 되고, 그 다음에 한 문제에 매달리고 고민하다 보면은 한 지문을 놓치게 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결과적으로는 우리가 끊어줘야지만 그나마 시간 내에 풀 수 있는 능력이 길러진다는 거죠. 특히 4, 5등급 학생들은 독서에서 보기 3점 문제를 버리시면 되는데, 이 보기 3점 문제가 응용 문제이기 때문에 시간이 많이 걸리거든요. 그러니까 한 문제를 버리냐, 한 지문을 버리냐, 이걸 선택을 하셔야 되는데, 당분간 시간이 나오실 때까지는 보기 3점 문제를 버리시면 됩니다. 자, 우리가 앞에서 배운 거대로 하면은 좋겠지만 이제 본인한테 맞는 전략을 세우셔야 되는데, 자, 우리가 가장 자신 있는 거를 먼저 선택을 하셔야 돼요. 내가 자신 있는 영역과 약한 영역을 구분하시면 돼요. 독서가 자신 있는 학생들은 화작, 엄매, 독서, 문학 이 순서대로 보시면 되고, 자, 이과 학생들은 오히려 독서가 자신 있는 학생들이 있거든요. 그 다음 이제 문학이 자신 있는 학생들은 화작, 엄매, 문학, 독서 이런 순서대로 푸시면 되는데, 문학도 그냥 푸시지 마시고 시는 시끼리, 그래야지 집중도가 생기고, 소설도 소설끼리 묶어서 풀되 자신 없는 영역은 맨 뒤로 하나만 빼는 거예요. 맨 뒤로. 아, 나는 문학 내 영역 중에 고전 소설이 제일 자신이 없어. 그러면 아예 얘만 맨 뒤로 빼서 푸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그러면 이렇게 풀어야 되겠죠. 현대시, 고전시, 현대소설, 고전소설 이런 식으로. 왜냐하면 결국 이때 시간이 부족하면은 막 급하게 푸느라고, 아니면 또 자신도 없기 때문에 풀어도 틀릴 확률이 높기 때문에 아예 그냥 자신 없는 거는 뒤로 빼라. 문학에서도. 근데 독서도 자신 없는 걸 하나 정해야 되겠죠. 그러면은 나는 과학기술이 제일 자신이 없어. 그러면 과학기술 지문을 맨 뒤로 빼서 푸는 거예요. 역시 자신 없는 지문은 풀어도 틀릴 확률이 높기 때문에 맨 뒤로 빼서 풀라는 얘기가 되는 거고요. 그 다음에 이제 아까 말씀드렸듯이 시간이 부족한 친구들은 보기 3점을 버리세요. 이유는 보기 3점은 최상위권 친구들도 시간이 많이 걸려요. 응용 문제이기 때문에. 지문과 보기를 연결시켜야 되기 때문에 시간이 많이 걸리고, 근데 막상 또 시간 걸려서 풀었는데도 틀릴 확률이 높기 때문에 4, 5등급 학생들에게 시간이 부족한 친구들은 아예 당분간만 시간이 나올 때까지는 보기 3점은 생각하지도 말고 다 버려라. 대신에 그럼 3점 풀 시간이 남으면은 그 3점도 자신 있는 걸 먼저 푸시란 얘기예요. 그런데 1, 2등급 친구들은 이런 경우도 있어요. 나는 보기를 풀어도 시간이 돼. 그럼 당연히 보기 문제는 푸셔야 되는데, 여하튼 시간이 부족할 경우에는 보기 3점은 버리시라 이 얘기가 되는 거고요. 자, 그럼 이제 영역별로 세부 전략 한번 들어가 볼게요. 독서도 그냥 풀지 마시고 우리 문제 푸는 순서를 좀 바꾸시면은 시간이 많이 절약이 되거든요. 그러니까 수능 국어는 항상 모르는 지문이 출제가 되는데, 독서는 특히 내용이 어려워서 여러분 스스로 해석을 해야 돼요. 그러니까 지문을 엉성하게 읽고 문제를 풀 때마다 왔다 갔다 하는 경우가 있는데 절대 그러면 안 돼요. 절대 시간이 안 나요. 그러니까 지문을 오히려 한 번에 정독하고 이해를 하고 해석을 하셔야 돼요. 그러려면은 지문 해석할 때 문단별로 중요한 내용을 밑줄 긋거나 요약을 하시면 돼요. 어려운 내용은 아예 문단별로 중요한 내용을 써보시면 돼요. 오히려 여러 번 읽고 왔다 갔다 하는 것보다 한 번에 그냥 정독해서 정리하는 게 훨씬 더 덜 왔다 갔다 하고 문제 푸는 정확도도 올라갑니다. 자, 그러면 이제 지문이 출제 기준이 아니니까 문제가 출제 기준이란 말이에요. 자, 이제 문학이든 독서든 이건 동일해요. 내용을 묻는 문제, 그 다음에 구조를 묻는 문제, 보기를 묻는 문제 이렇게 구성이 되어 있거든요. 그럼 우리가 이걸 생각하시면 돼요. 내용을 파악해야지 구조가 보이는 거고, 구조를 파악해야지 보기 문제가 쉽게 풀리는데, 자, 예를 들면은 구조라는 거는
윗글의 서술상의 특징으로 적절한 거 적절하지 않은 거 이런 문제거든요. 그러니까 예시, 비교, 대조, 분류, 분석 이런 것들인데 지문에서 어떤 내용인지 알아야지 예시가 쓰였는지 비교가 쓰였는지 대조가 쓰였는지 알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내용 문제를 먼저 푸셔야 돼요. 그러니까 다음 중 윗글의 내용과 일치하지 않는 거 이런 문제나 아니면은 단어나 문장의 의미가 문맥적 의미인데 이런 문제를 먼저 푸시고 그 다음에 구조를 푸시고 그 다음에 보기 문제를 푸셔야 되는 거예요. 보기는 지문의 내용과 보기를 연관시켜서 응용하는 응용 문제이기 때문에 이거는 일단은 시간 부족한 학생들은 안 하는 게 좋다고 그랬죠 아까. 그러면 우리가 문제 푸는 순서를 바꾸되 조금 더 독서 문제를 빠르게 풀 수 있는 팁을 한번 드릴게요. 우리가 내용일치 문제 있죠. 그 중에서도 다음 중 윗글의 내용과 일치하지 않는 거 이런 것들은 지문에 대한 정보를 많이 함축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지문을 읽기 전에 내용일치 문제의 선지를 분석하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지문에 대한 정보를 미리 얻고 가는 사람과 얻고 가지 않는 사람은 누가 더 유리하겠어요? 정보를 얻고 가는 사람이 유리하겠죠. 그러니까 내용일치 문제의 선지를 1번부터 5번 선지를 꼼꼼하게 분석을 해서 지문에 대한 정보를 얻고 그 다음에 지문을 해석하는데 선지에서 얻은 정보를 중심으로 지문을 해석하시면 돼요. 자, 여러분들이 지문을 꼼꼼하게 다 일일이 요약하고 서론본론 이런 시간이 없단 말이에요. 무엇을 중심으로 지문을 해석해? 내용일치 문제의 선지를 중심으로 지문을 해석하면은 일단은 빨라지겠죠. 그 다음에 이제 푸는 순서는 당연히 내용일치 문제를 푸는데 내용일치 문제는 문단별 내용이고요. 단어나 문장의 세부적인 내용이 문맥적 의미인데 내용 문제 풀고 그 다음에 요 문제를 풀면은 내용 문제는 자연스럽게 해결이 되는 거고 그럼 잘 보세요. 내용 문제가 풀면 구조가 자연스럽게 풀리는 거예요. 보이는 거예요. 그 구조가. 그 다음에 이제 보기 3점 문제를 푸는 거예요. 자, 그 1, 3등급 친구들은 보기를 풀어도 되지만 우리가 시간이 없는 4, 5등 친구들은 이걸 푼다 안 푼다 안 푼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고 자, 그다음에 또 팁을 드리면은 과학기술 지문 경우는 가장 힘든 것 중에 하나죠. 그죠? 그런데 그림이 나올 경우가 있어요. 문제든 지문이든. 근데 특히 이제 지문의 그림은 지문에 대한 정보를 함축한 내용이거든요. 그러니까 워낙 내용이 전문적이고 어렵기 때문에 여러분의 이해를 돕기 위해서 그림을 주는 거예요. 그럼 그림을 그냥 대충 보시지 마시고 꼼꼼하게 보시고 그 그림과 지문을 연결시켜서 이해하시면 이해도가 굉장히 빨라지고 그 다음에 해석도 굉장히 수월해집니다. 자, 그 다음에 경제지문은 우리가 설명문인데 물론 과학기술도 설명문이긴 한데 개념과 예시로 구성이 되어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개념이 추상적이고 막연하고 어렵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철수가 슈퍼마켓을 갔는데 어떤 제품을 샀을 때랑 어떤 제품을 샀을 때 뭐가 달라진다, 만족도가 달라진다 이런 얘기들이 나온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예시를 통해서 추상적인 개념을 이해하시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항상 인문 철학에서도 어려운 지문 같은 경우는 항상 추상적인 개념이 나오면 예시가 나오는데 예시를 통해서 지문의 내용을 이해하려고 노력하시면 조금 더 수월해지겠죠. 자, 다음에 이제 좀 아셔야 될 게 주제통합 지문, 그죠? 가나 지문, 인문 지문 요즘 특히 이렇게 많이 나오는데 자, 이런 경우에는 가에 대한 내용 문제를 먼저 푸시고 나에 대한 내용 문제를 먼저 푸시고 그 다음에 가나 지문을 같이 묻는 문제를 나중에 푸셔야 돼요. 하나 해결하고 그 다음에 같이 딸린 문제가 자연스럽게 풀린단 말이에요. 이런 식으로 그 푸는 순서만 바꿔주시면 도움이 많이 될 거예요. 자, 그 다음에 이제 1, 3등급 학생들이 보기 문제를 풀 경우에는 자, 여러분들이 이제 가장 힘든 것 중에 하나가 지문과 보기의 관계를 생각을 못하기 때문에 지금 힘든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보기를 대충 요약하면은 지문과 보기의 관계가 보여요. 보기가 요약하다 보니까 어떤 사례다, 그림이다, 그래프다 이런 경우는 지문이 설명문이란 얘기예요. 그럼 설명문은 응용 문제랬죠. 보기는 지문의 내용을 단서나 조건으로 보기 예시를 해석하시오 이렇게 되는 거고요. 그럼 지문의 내용을 보기에 하나씩 적용하되 지문에서 없는 내용의 선지나 지문을 잘못 해석한 선지가 정답이 된다는 걸 아시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보기가 기준이 아니고 지문의 내용이 중심이 기준이고 지문을 중심으로 답이 만들어지는데 지문에 있는 내용, 지문에서 그 지문을 잘못 해석한 내용 이런 게 적절하지 않은 거에 정답이 된다는 거죠. 자, 이제 논설문의 경우는 보기가 견해로 출제가 되는데 자, 인문철학 경우가 많죠. 그죠? 자, 지문의 견해와 보기의 견해를 비교해 주는 문제인데 그러니까 이런 경우는 항상 견해라는 거는 논리적인 글이기 때문에 주장과 근거로 나뉘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지문의 견해를 주장과 근거로 나누고 보기의 견해도 주장과 근거로 나누면 근거끼리 비교하면 답이 보여요. 자, 문제 보기의 관점에서 지문을 해석하시면 보기의 관점이 답이고요. 지문의 관점에서 보기를 해석하시면은 보기가 답인데 이런 문제는 문제를 잘 보셔야 돼요. 누구를 중심으로 문제를 풀 것인가, 보기를 중심으로 풀 것이냐, 지문을 중심으로 풀 것이냐 이게 나오는 거니까 잘 보시면 됩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세부 전략 문학 가볼게요. 현대시, 고전시, 운문문학 볼게요. 자, 얘네도 역시 내용 문제, 구조 문제, 보기 3점 문제 이렇게 구성이 돼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시는 짧으니까 세 편이 주로 묶여서 출제가 되는 건데 보통 시어 시 곱하기 시 내용 문제가 되는 거고 그 다음에 가다 공통점은 세 작품의 공통점이죠. 그죠? 근데 이제 내용을 보면은 뭐 부정적 현실에 대한 극복 의지가 있다. 뭐 대상의 부재에 대해서 힘들어한다. 이런 게 주제를 묻는 건데 시의 내용을 파악하면 주제가 보이겠죠. 그지? 그 다음에 이제 그 구조는 표현법이나 시전개 방식에 해당되는 건데 이 표현법도 가다 공통적으로 묶이는 경우가 있어요. 요즘에. 그 다음에 이제 보기 3점 문제인데 우리가 보기를 보면 지문에 대한 정보를 많이 주는 걸 내외제적 관점이라고 그래요. 작품에 대해서 요거 예를 들면 시어 식구나 주제, 표현법 이런 것들은 작품 안에서 읽어준다 해서 내재적 관점이 되는 거고 모두 문학 작품은 시대적 현실과 연결해서 읽을 수 있다 그래서 그게 시대적 현실을 반영한다 해서 반영론이 되는 거고 작가랑 연결시키는 게 표현론이 되는 거예요. 문학 작품은 작가의 의식과 세계를 표현해준다 해서 표현론. 그 다음에 독자 입장에서 감동과 교훈을 받았다. 이게 효용론인데 작품 밖에서 읽어서 외제적 관점이거든요. 시대 현실 반영론, 작가는 표현론, 독자는 효용론 이렇게 된다고 아시면 되는 건데 자 이제 내외제적 관점은 이 그 내재적 관점과 외제적 관점 같이 섞어서 주는 거예요. 보기에서는 자, 우리가 보기를 먼저 보는 건 알아요. 그죠? 보기 문제. 그런데 이제 보통 시는 문제 형식을 다르게 줘야 돼요. 세 개니까 뭐 가에 대한 거 이런 식으로 주고 보기 문제를 주고 나에 대한 거는 시어 식구 박 문제를 준단 말이니까 개별 작품을 먼저 해결을 하시고 공통점, 그죠? 주제가 공통점 나오면 이렇게 풀고 그 다음에 이제 표현법을 풀어주시면 되는 거예요. 그럼 결과적으로는 내용을 파악해야 주제가 보이고 내용을 파악해야 구조가 보이니까 요 순서대로 풀으시면은 시간이 엄청 많이 절약되고 문제 푸는 정확도가 올라가 정답률 높아집니다. 자, 그럼 푸는 순서 예시 한번 보면은 가에서 보기 문제가 있죠. 나의 시어 식구 파악 있고 다의 시어 문제가 있으면 요런 이제 각각의 문제를 다 해결하시면 돼요. 각각의 지문을. 그 다음에 이제 가나에 대해 적절한 거. 예를 들면 이미지 묻는 것도 이렇게 이런 식으로 풀어주면 되고 그 다음에 이제 가다 공통점 풀고 그 다음에 가다 표현상의 특징 이런 식으로 풀어주시면 된다는 거죠. 그럼 결국 시는 두세 작품 엮여서 출제가 되는데 가에 해당되는 문제, 나에 해당되는 문제 먼저 푼 다음에 두 지문을 묻는 문제를 나중에 푸시라는 얘기죠. 하나가 다 해결되고 하나의 내용 파악하고 하나의 내용 파악한 상태에서 이걸 풀면은 정답률도 올라가고 자연스럽게 문제도 풀리겠죠. 그죠? 자, 그 다음에 이제 구체적으로 조금 더 문제를 빠르게 푸는 팁을 알려드릴게요. 자, 일단은 가나다 세 작품이 나오잖아요. 고전시든 현대시든. 자, 그럴 경우에는 아는 작품을 먼저 공략을 하셔야 돼요. 아는 작품. 아, 내가 좀 이거 가나다 중에 다 작품을 먼저 알아. 그럼 다부터 먼저 읽으시라는 얘기예요. 그 다음에 이제 시의 제목 있죠. 시는 제목을 주는데 문학은 특히 제목이 중요한데 제목부터 읽으세요. 그럼 제목은 시의 주제를 함축하고 있기 때문에 제목만 봐도 대충 무슨 얘기인지 그 정보를 얻을 수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참회록 하면 자기를 반성하는 글이니까 주제가 벌써 자기 반성의 글이구나 이렇게 알 수 있는 거고 제목이 풀론이잖아요. 그러면 이제 자연물인데 이런 경우는 풀의 의미, 눈의 의미가 무엇인지를 생각하면 되겠죠. 그럼 바로 주제가 찾아진다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이제 보기를 여러분들이 보기를 그냥 대충 눈으로 읽고 넘어가시는데 그렇게 하지 마시고 보기를 통해 특히 문학은 시의 내용과 주제까지 다 뽑아내시고 자, 이제 그런데도 지문이 해석이 안 돼. 그럴 경우는 보기의 문제에 딸린 선지 있죠. 1번에서 5번 선지. 이 선지를 먼저 분석하시면 돼요. 지문을 해석하시기 전에. 그럼 이제 시 선지는 시어와 해석으로 구성되어 있거든요. 자, 예를 들면은 여기 한번 보시면은 화자들이 새떼들의 아름다운 몸짓과 목소리는 살얼음 같은 현실 인식하는데 방해가 된다고 여기고 있다. 시어 해설을 돼 있는데 이 해설을 보니까 이 시어들은 부정이구나 해서 세모를 해버리는 거예요. 긍정은 동그라미, 부정은 세모 이렇게 하시면 되고 자, 화자는 새떼들이 고행을 했다는 것이 바다와 눈보를 헤쳐나가기 위한 치열한 노력이라고 생각한다. 그럼 일단 바다와 눈보라는 부정이네. 그죠? 고행이 어떻게 돼? 이제 치열한 노력이니까. 화자는 무거운 삶을 살아온 자신을 돌아보고 속된 집착을 자각하며 부끄러움을 느끼고 있다. 아, 그러면은 대충 무슨 얘기인지가 가닥이 나오네요. 이 시어들이 긍정인지 부정인지 체크해 주시고 그다음에 화자가 지금 새떼들을 보면서 반성하는 시구나 라고 이해를 하시면 되는 거예요. 그럼 우리가 선지에서 5개의 정보를 이런 식으로 분석을 하잖아요. 지문 해석도 빨라지고 정답률이 올라갑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가다 공통점은 우리가 푸실 때 내용상의 공통점인지 형식상의 공통점인지 구분하시면서 풀어야 되는 거죠. 이거는 반드시. 그럼 도움이 많이 될 거고요. 근데 이제 구조는 우리가 시의 표현법이나 그 시전개 방식을 얘기하는 거예요. 표현법은 한 행에 해당되는 거고 시전개 방식은 전체 구조에 해당되는 건데 이걸 개념들을 머릿속에 미리 정리라고 하시면 되는데 선지는 그냥 뭐 반어법 있을 때 억설법 있을 때 이렇게 나오지 않고 특징과 효과로 구성되는 거예요. 풀어 쓰는 거예요. 모순된 진술을 통해 주제를 강조한다.
모순된다. 그럼 모순된 진술을 역설이라는 얘기가 되는 거고 주제를 강조한다고 효과가 되는 거죠. 이런 식으로 여러분들이 개념을 정리를 하고 가셔야지 이게 무엇에 관한 설명인지를 파악하실 수 있겠죠. 고전시 같은 경우는 현대시처럼 풀되 장르를 구분하면서 풀면 더 유리해요. 그죠? 장르별로 작자층과 주제가 다르기 때문에 장르를 구분하고 가는 사람과 그렇지 않은 건 차이가 크거든요. 향가는 통일신라 때 불렸던 건데 승려화랑이 불렀던 거고, 그 다음에 그러니까 불교적 색채가 있는 건 향가구나. 그 다음에 소교는 평민들이 부르는 건데 청산별곡 빼고는 거의 다 대부분이 다 사랑 이야기거든요. 연정, 사랑과 이별에 대한 거. 그 다음에 조선시대엔 시조가 있고 가사가 있는데 시조 역시 그 양반이 부르는 게 평민이 있는데 양반이 부르는 거는 자연친화 내지는 지주절개 이런데 평민이 부르는 거는 그 사랑 이야기거든요. 그러니까 벌써 이렇게 작자층만 가려내도 내용과 주제가 달라진 걸 아니까 막연하게 감으로 푸는 게 해결이 된다는 거죠. 세부 전략고 자, 현대소설과 고전소설 역시 문제 푸는 순서를 바꿔보시면 도움이 되거든요. 자, 현대소설 아까 내용 문제, 구조 문제, 보기 문제로 구성됐댔죠. 그럼 문학은 이제 똑같이 시처럼 내외제작 관점 문제 먼저 풀고 그 다음에 인물 사건이 소설은 이야기거든요. 이야기, 갈등 있는 이야기 때문에 내용 일치 문제는 인물하고 사건이에요. 그 다음에 이제 단어나 문장의 세부적 의미를 풀어주면 되는데 큰 정보를 먼저 보시고 그 다음에 조금 더 자세한 거 이런 식으로 들어가시는 게 여러분들이 내용 파악하는데 훨씬 더 유리하거든요. 그 다음에 구조 문제를 푸시면 되는 거고요. 그런데 우리가 가끔씩 보기 3점이 이렇게 지문에 대한 해설이 아닌 경우 다른 작품을 주어진 경우에는 작품 간의 공통점 차이점을 묻는 경우가 있는데 이런 경우는 이 구조 문제까지 다 푸시고 난 다음에 푸시면 되는 거예요. 다른 작품을 하나 더 비교를 해줘야 되는 거니까 이게 쉬운 건 아니겠죠. 그죠? 이런 식으로. 자, 그 다음에 이제 이유는 당연히 내용을 파악해야지 주제가 보이고, 그죠? 내용을 파악해야지 구조가 보이는데, 여러분들이 가장 큰 실수를 하는 것 중에 하나가 특히 소설은 첫 번째 문제가 윗글의 서술상의 특징을 적절한 거란 말이에요. 그게 첫 번째 문제로 등장을 해요. 그런데 그냥 아무 생각 없이 그걸 첫 번째 문제로 푸니까 내용이 파악이 안 된 상태에서 구조로 풀려니까 될까요? 안 될까요? 안 되겠죠. 그 서술상의 특징은 시점 진술 방식에 해당되는 건요. 사건 중심이냐 대화 중심이냐 1인칭이냐 3인칭이 이런 거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풀 때는 보기 문제, 보기를 통해 큰 정보를 먼저 얻으시고 그 다음에 맨 나중에 이 시점 진술 방식 문제인데 구조 문제를 나중에 풀어주시면 된다는 거죠. 문학사, 현대소설, 고전소설 문제 빠르게 푸는 팁. 자, 이제 현대소설, 고전소설도 좀 문제 빠르게 풀 수 있는 팁을 알려드릴게요. 자, 1단계 보기를 대충 읽지 말고 보기를 분석하시라는 얘기예요. 보기를 잘 분석하면 인물, 사건, 주제까지 다 뽑을 수가 있거든요. 자, 그래도 어려울 경우는 보기 문제에 딸린 선지까지 분석하시면 돼요. 자, 선지는 보기 문제의 선지는 인물과 사건으로 구성되어 있거든요. 그러니까 선지를 대충 읽지 말고 꼼꼼하게 분석을 하시면은 인물과 사건이 대충 보이고 전체적으로 무슨 이야기까지 정보가 얻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다음에 이제 지문을 해석하실 때 역시 일일이 꼼꼼하게 읽을 시간이 없으니까 선지에서 얻은 정보를 중심으로 지문을 해석하시는 거예요. 주동인물, 반동인물, 문단별 중심사건 체크하면서 지문에 있는 내용들을 해석하시면 되는데 여러분이 좀 아셔야 될 거는 선지랑 지문을 왔다 갔다 비교하라는 얘기가 아니에요. 선지에서 얻은 정보를 중심으로 지문을 해석하는데 활용하시라는 얘기죠. 이 내용이 있는지 없는지 지문과 선지 문단별로 왔다 갔다 하면서 일일이 찾으라는 얘기가 아니거든요. 그러면 안 됩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유형별로 푸는 전략을 갖고 가셔야 되는데 우리가 자꾸 제가 이제 보기를 잘 분석하라고 한 이유가 있어요. 자, 문학의 경우는 보기의 내용을 단서나 조건으로 지문의 내용을 해석하셔야 되는데 보기에 없는 내용을 단서나 조건으로 지문을 해석해 줄 수가 없기 때문에 보기에 없는 내용의 선지나 아니면 보기와 어긋난 선지 아니면 보기와 지문의 내용이 잘못 연결된 선지 등이 적절하지 않은 것의 정답으로 출제가 돼요. 그러니까 보기를 꼼꼼하게 읽으시고 보기와 선지끼리 잘 비교하시는 것도 정답을 찾는 방법 중에 하나입니다. 자, 네, 내용일치 문제는 인물과 사건을 묻는 문제인데 선지도 중요도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인물에 대한 정보를 보여주는 선지, 인물의 행동의 의미를 파악한 선지, 인물의 심리를 드러내는 선지, 소재나 주제와 연관된 선지인데 난이도가 당연히 어떻게 중요도가 이렇게 되겠죠. 이렇게 뒤로 갈수록 그러니까 인물의 심리나 소재 주제랑 연결된 선지가 주로 정답으로 많이 출제되는 거니까 그거를 잘 생각을 하시면서 문제 푸는데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자, 네, 문맥적 의미는 비문학은 단어나 문장의 의미를 얘기하는 건데 소설은 인물의 말과 행동의 의미를 파악하는 문제거든요. 그럼 인물이 너 왜 그랬어? 죽을래? 이랬다고 쳐봐요. 그러면 당연히 그 말의 의미가 무엇이냐? 그 다음에 그가 그녀를 향해 미친 듯이 달려갔다 이렇게 줄쳐져 있어요. 그럼 그 말과 행동의 의미인데 결국 그 사람이 왜 그렇게 말하고 왜 그렇게 행동했는가는 결국 인물의 심리를 파악하는 문제라고 보시면 되는 거예요. 자, 이제 서술상의 특징은 그죠? 이게 첫 번째 문제에 등장하는데 적절한 것은 글 전체의 구조를 봐주시면 되고 적절하지 않은 것은
그 강문단의 저길 그 진술 방식을 봐주시면 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선지는 시랑 마찬가지로 특징과 효과로 구성이 돼 있어요. 그러니까 작품한 서술자 관찰한 내용을 전달한다. 이런 건 이제 1인칭 그 관찰자에 해당되는 선지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여러분들이 이걸 머릿속에 정리를 하셔야지 아 이게 1인칭이구나 3인칭이구나 뭐 사건 중심 대여주 이런 것들 다 알 수 있다는 얘기죠. 이런 개념들을 이제 정리하고 가시면 되고 고전소설은 역시 여기랑 똑같이 풀되 장르를 생각하시면서 풀면 돼요. 장르가 좀 많은데 영웅군담, 사회소설, 가정소설, 염정소설, 풍자소설 이런 장르적 특징을 먼저 한번 그 숙지를 하시면서 가시면은 도움이 많이 될 거고 그 다음에 좀 아셔야 될 게 고전소설은 전지적 작가 시점 하나고 그 다음에 사건이 대여 중심으로 대부분 다 전개되기 때문에 문제로 낼 만한 게 없어요. 사실 시점 진술 방식을 따로 현대소설처럼 복잡하지가 않다는 거죠. 그래서 보통 짧게 인물의 말하는 부분을 A 주고 인물의 말하기 방식으로 적절한 거 적절하지 않은 거 이런 식으로 문제가 자주 출제되니까 그건 알고 가시면 될 것 같고요. 자 이제 세부 전략 마지막으로 화작문이랑 문법 문제 좀 빠르게 푸는 방법 알려줄게요. 자, 화법 문제도 푸는 순서가 있어요. 독서와 유사해요. 그러니까 독서는 논리적인 글 읽기 뭐 이런 것들이었는데 그 화법은 말하기인데 논리적인 말하기 이런 거거든요. 그러니까 그 내용은 다 똑같은데 이제 보통 토의, 토론, 강연, 연설, 면접, 협상 등이 그 내용으로 나눈 거고요. 얘네 이제 개념을 먼저 정리를 하시고 그 다음에 주로 문제는 말하기 방식이 출제가 돼요. 비문화로 치면 글의 구조고 여기서는 어떻게 말하기 방식인데 예시, 비교, 대조, 분류, 분석, 인과정 이런 것들이 있는데 이런 개념들을 알고 가셔야 되겠죠. 그 화법은 내용이 쉽기 때문에 내용과 구조를 같이 묶어서 내는 경우가 있어요. 아니면 이제 말하기 방식만 주는 경우도 있고 그럼 내용과 구조 선지를 먼저 분석을 하셔갖고 정보를 얻으시고 그 다음에 얘네를 중심으로 지문을 해석하시고 그 다음에 이제 문단별로 내용 정리하시면 하고 그 다음에 이제 단어나 문장 역시 말하기 방식으로 출제가 되는 경우가 많아요. 그 다음에 이제 그 구조 문제가 말하기 방식 그 다음에 이제 보기 3점 이 순서로 푸시면 되는 건데 결국 화법은 그 내용 문제 선지가 있으면 선지를 분석해서 선지를 중심 지문을 해석하고 그 다음에 내용 문제 푸시고 구조 문제 푸시고 보기 문제 푸시는 거니까 결과적으로는 비문학과 똑같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는 거고 자 이제 우리가 보통 4에서 7번이 화작 복합 지문이 나오잖아요. 그럼 이건 이제 가와 나의 관계를 생각했는데 가가 화법인 경우가 있고 나가 장문인 경우가 있고 가가 장문인 경우가 있고 나가 화법인 경우가 있는데 이런 경우는 가가 화법이든 장문이든 가를 먼저 해석하는 게 좋아요. 가를 단선화 조건으로 나가 만들어지기 때문에 그런데 한 지문에 해당되는 문제를 먼저 푸셔야 돼요. 가에 해당되는 문제 먼저 풀고 그죠? 가의 내용과 형식이든 가에 해당되는 문제를 먼저 푸시고 그 다음에 나가 장문이든 뭐든 나에 해당되는 문제를 푸고 그 다음에 가나 같이 있는 문제를 푸시면은 정확도가 많이 올라가거든요. 그러니까 이렇게 푸시면 될 것 같고 장문은 지문이 따로 있기보다는 그죠? 이제 글쓰기 과정을 객관식 문제로 만든 건데 유형을 외우려고 하지 마시고 글 쓰는 과정을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학교에서 선생님이 뭘 수행평가로 500자를 써오라고 했어. 그럼 이제 글을 쓰려면 글쓰기 계획을 세워야 되겠죠? 글쓰기 계획엔 소재, 주제, 독재 이런 것들이 들어가는데 이런 게 글쓰기 계획 문제고 그 다음에 이제 자료를 이 글쓰기 계획에 따라 자료를 모아야 되겠죠. 그죠? 그 표나 그래프 문제는 자료 수집 활용 방안 문제고 자, 이 표나 그래프를 토대로 그 글의 뼈대 그죠? 서론, 본론, 결론에 어떤 식으로 글을 쓰겠다라는 개요를 만드는 게 개요짝이고 그 다음에 이제 이 개요에 맞게끔 내용과 형식을 어떻게 쓰는 것들인데 이게 조건에 맞게 쓰기인데 요즘에는 화법, 장문, 문법이 분리가 되면서 이제 장문 문제가 한 3, 4개로 많이 줄었거든요. 그러니까 유형을 생각하시면서 풀면은 감으로 풀지 않고 도움이 될 겁니다. 그 다음에 이제 언어와 매체에서는 언어가 가장 골치가 아픈데 언어는 문법이죠. 자, 문법은 개념 정리가 거의 80%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이제 개념을 제대로 정리한 친구들은 문법 문제를 풀기가 수월한데 그냥 인강 듣고 모의고사 문제를 바로 풀지 말고 개념을 그 확인할 수 있는 확인 문제를 좀 많이 풀어보셔야 돼요. 그래야지 내가 약한 개념과 아니면 잘 잡힌 개념을 확인할 수 있는 부분들이 되는데 자 이제 문법 지문이 주어지는 경우가 있죠. 그죠? 그 첫 번째로 지문이 주어지는 경우인데 이런 경우는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문법 개념을 설명한 설명문이다. 그러니까 개념과 그 개념이 적용된 예시로 구성된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고 그러면 지문을 안 읽고 풀려고 하는 친구들이 있는데 예외적인 문제가 나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지문을 읽고 그 예시가 어떻게 적용되는지 그 과정을 이해하시는 게 좋을 거예요. 아마 지문을 안 읽고 풀리니까 많이 틀리는 경우가 많더라고요. 나머지 문제는 범주별로 의문, 단어, 문장, 문법 요소 등이 있는데 이 개념들을 보기에서 주고 예시에 적용할 수 있느냐 없느냐 묻는 문제거든요. 그러니까 항상 개념을 제대로 정리를 하시고 개념에 따른 예시를 같이 정리하시면은 그 도움이 많이 되겠죠. 그 다음 이제 매체는 내용만 매체에 관한 내용으로 한정될 뿐이지 사실 난이도는 크게 어렵지가 않아요. 화작이랑 비슷하고 난이도는 그 다음에 독서 지문과 푸는 방법이 유사하다고 보시면 돼요. 우리가 시간 부족이 가장 큰 딜레마 중에 하나인데 이게 지금 제가 알려준 순서들이 그냥 잡히질 않아요.
여러분 스스로가 유형을 정리하시고 문제 푸는 순서를 잡아보시는 연습을 좀 많이 하셔야 돼요. 이거 단번에 안 되거든요. 근데 제가 가르친 친구들은 실제로 6점에서 10점씩 많이 올랐고 그 아이들 스스로가 효과가 좋으니까 푸는 순서를 자기 스스로 잡으려고 노력을 많이 하더란 얘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도 힘들겠지만 이렇게 연습을 해보시길 바랍니다. 그럼 도움이 많이 될 겁니다. 자, 오늘 시간 부족 해결하는 거 강의 마치겠습니다.